이게 지금 실제 상황입니까? 아카데미 레드카펫이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세계 최정상의 배우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구두 앞에서요. 그 주인은 재벌도 대통령도 아니었죠. 폐지를 주우며 70년을 버텨온 6.25 참전용사 한 명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냉혹한 영국인 분석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런던 이사회 앞에서 손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100년을 공들여도 절대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낡은 군복, 녹슨 훈장,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힘.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빅터, 당장 화면 돌려. 이건 방송사고라고. 국장의 비명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카메라를 끄는 건 역사를 외면하는 짓이니까요. 레드카펫 위에서 할리우드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92세 한국 노인의 흙 묻은 구두 앞에서 2024년 3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앞이었죠. 저는 아카데미 전략 자문위원 자격으로 레드카펫 바로 옆 취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루했어요. 22년이면 질리거든요. 화려한 드레스, 억지 미소, 카메라 앞에서만 빛나는 그 얄팍한 영광들. 저는 그날도 이미 다음 주 칼럼 마감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죠. 그때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취객이려니 했죠. 경호원들이 레드카펫 쪽으로 뛰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고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휠체어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색이 바랜 군복, 훈장이 달린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그 군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렸죠. K-팝 데몬 헌터스. 그날 밤 작품상 유력 후보로 꼽히던 한국팀이었거든요. 할리우드가 경계하고 시기하고 애써 무시하려던 바로 그들이었죠. 배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노인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름만 대면 전 세계가 아는 얼굴들이 정장 바지 무릎을 빗속에 적시며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구두 앞에서 울음소리가 터졌거든요. 배우들의 것인지 군중의 것인지 처음엔 분간이 안 됐습니다. 빅터, 저거 지금 뭐야? 연출된 거야?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아니, 못했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으니까요. 카메라를 의식하는 배우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오래된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 앞에 섰을 때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길래? 취재석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가슴에 달린 녹슨 기장이 눈에 걸렸죠. 6.25 참전 기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석출, 나이 92. 서울 어딘가의 낡은 쪽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었거든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레드카펫 위에 스타들이 무릎을 꿇은 상대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아다니는 노인이었던 거죠. 저는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읽어왔죠. 감동이니 진심이니 하는 말들을 저는 가장 저열한 마케팅 언어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런 제가 그날 밤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혼잣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편을 검색하면서 말이죠. 저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분석이 틀렸다고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22년 경력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거든요. 김석출, 나이 92, 서울 마포구 쪽방촌 거주. 직업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지 수거로 하루 몇천 원을 버는 독거노인이었죠. 재산도 연줄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프로필을 봤을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콧방귀를 뀌었죠. 고작 이 노인 한 명 때문에 저 난리를? 말이 안 됐거든요. 할리우드 최정상급 배우들이 무릎을 꿇을 이유가 이 초라한 프로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사전에 기획된 퍼포먼스, 치밀하게 설계된 감성 마케팅. 한국 자본이 할리우드를 매수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완벽한 장면이 우연히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시상식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감독 박진우. 트로피를 들고 단상에 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떨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트로피는 저와 닮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골목 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골목 끝, 아무도 없는 골목 끝. 그 말이 자꾸 걸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 감독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요청에서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시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가 생겼죠. 이 바닥에서 22년을 버텨온 저를 세 번이나 거절하는 팀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보통은 인터뷰 요청 하나에 달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올 테면 오라는 거였죠.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걸 발견했거든요. 레드카펫 당일 김석출 노인의 가슴에 달려있던 그 녹슨 기장, 스쭈 2보 참전 기장이었습니다. 1950년 이 노인은 18배 나이로 총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박진우 감독을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왜 저 노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감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트로피를 쥘 손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번의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이렇게 세게 치고 들어온 적은 없었거든요. 아카데미 트로피를 만든 손이 아니라 리어카를 끌던 저 거친 손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나라인 겁니까? 이번엔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그 답의 입구에 서 있었으니까요. 서울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내리던 그 시각,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 3글자였죠. 김석출, 아카데미 레드카펫 영상이 퍼지면서 저 노인의 실제 삶이 한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쪽방, 폐지 리어카,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날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고 방송사마다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호텔방 TV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감성 소비. 며칠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뉴스피드에 낯선 이름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인프레쉬. 직원 수 12명짜리 소기업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보도자료도 없었습니다. 마케팅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와 직원 몇 명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를 사흘 만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김석출 노인이 살고 있는 쪽방을 향해서요.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죠. 전형적인 마케팅이군요.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탁월하겠어요. 호텔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거든요. 기사 어디에도 회사 로고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도 없었죠.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짐을 챙겨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현장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골목이 좁았죠. 성인 2명이 겨우 지나칠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늘어서 있었고 습기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골목 끝 가장 작은 문 앞에 인프레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니었죠.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쇼, 당신들 누구야? 노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고 지팡이를 짚은 김석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젊은 직원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나라에서 온 손자들입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주름진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죠? 하지만 방 안을 본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전구 하나. 장판은 군데군데 썩어서 들뜨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라면 봉지 몇 개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노인의 전부였습니다. 나라를 지킨 사람의 전부가 이 좁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썩은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했고 누군가는 가스버너에 밥을 올렸죠. 홍보용 현수막 같은 건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을 지었습니다. 뜨거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국이 올라왔고 반찬이 놓였죠. 노인 앞에 그 밥상이 놓이는 순간 저는 독일인인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92살의 노인이 밥상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직원 하나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익도 홍보도 아무것도 없는 이 행동이 제 분석 알고리즘 어디에도 입력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돈을 기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무너진 시간을 복구하러 온 거였죠. 이게 한국인의 방식입니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웃음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00%였죠.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이미 칼럼 제목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감성 마케팅의 해부, 저질 퍼포먼스를 미화하는 언론들을 향한 일침이었죠. 뜨거운 밥상,
울먹이는 직원들, 감동적인 대사들, 전부 계산된 연출이라고 저는 단언했습니다. 22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프레쉬 사무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이거 마케팅이죠?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작 직원 몇 명이 90대 노인 한 명 돕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이건 저질 마케팅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한 저질 마케팅이죠. 비용 대비 광고 효과 탁월하더군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동시에 터져 나왔죠. 직원들이 허둥지둥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팔짱을 끼고 바라봤습니다. 역시 기획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디 계신 할아버지입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동네에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제발 한 번만 가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6대25 참전하셨는데 요양원에서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전국에서 쏟아지는 제보였죠. 마케팅팀이 돌리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국민들의 전화였거든요. 직원 하나가 메모지 수십 장을 벽에 붙이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지도를 펼쳐놓고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죠. 그들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는 조용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켄트 씨, 당신들이 돈 계산할 때 우리는 할아버지의 무너진 자존심을 계산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방식입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인프레쉬 팀이 두 번째 방문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균열이 나올 거라고, 진짜 의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죠. 직원들이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새 장판을 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낡은 장판이 들리던 순간 직원 하나가 갑자기 멈췄죠.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녹슨 훈장 몇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곰팡이가 핀 빵 한 조각이 있었죠. 굳어서 돌처럼 딱딱해진 빵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누군가 가져다 준 빵이었을 겁니다. 먹지 못하고 아껴둔 거였겠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훈장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바라봤죠. 노인은 지팡이에 기댄 차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옆에 있던 직원도 주저앉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작은 방 안에서 젊은이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누군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가 되질 않았거든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손을 떤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이었죠.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죠. 70년 전에 빚을 갚기 위한 조용하고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의미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사흘 동안 호텔방에 들어박혔습니다. 취재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빽빽하게 메모된 페이지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칼럼이 써지질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마감을 못 넘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장판 밑에 녹슨 훈장, 곰팡이 핀빵,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젊은이들. 그때 인프레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온라인 스토어 오픈 예정입니다. 참전 용사 후원 박스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결국 이걸로 수익을 내겠다는 거구나. 역시 그렇지. 마지막 남은 의심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저는 다음 날 아침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엔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0개, 200개. 그런데 1분이 지나는 순간 화면이 멈췄습니다. 서버가 터진 거였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서버가 다운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 중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복구된 건 2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한국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제발 서버 빨리 열어달라고, 할아버지 목 사게 해달라고. 60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전화해서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는 글도 있었죠. 직장인들이 점심값 아껴서 후원하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버가 다시 열리자마자 숫자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했죠.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그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미쳐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인프레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모니터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그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대표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억 단위였습니다. 그것도 서버가 터진 2시간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죠. 이름란이 전부 똑같았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칸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일동, 기업 이름이 없었습니다. 인프레쉬라는 세 글자가 어디에도 없었죠. 단 1원도 챙기지 않고 전부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하면서 명단에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걸 삽니까? 경품이라도 있습니까? 청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나라에서 제가 이만큼 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답 앞에서 22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7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보복성 감사였죠.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업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라 이름으로 영웅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나라를 런던 본사에 보낼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쓴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분석 인생 전체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귀국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인프레쉬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죠.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실려 있었거든요. 켄트 씨, 한 군데 더 같이 가주실 수 있습니까? 어딥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필리핀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흙길이었고 양철 지붕이 늘어선 골목이었죠. 인프레쉬 팀은 이미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허름한 판잣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였거든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반도 땅에서 피를 흘렸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그 노병은 이 낡은 판잣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70년 동안 외면한 사람이었거든요. 인프레쉬 팀이 들고 온 건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병원을 통째로 빌렸죠. 노인의 눈 수술을 예약해뒀습니다. 그리고 평생 먹어본 적 없을 음식을 차렸죠. 노인 앞에 밥상이 놓이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노인이 태극기를 봤습니다. 인프레쉬 직원이 작은 태극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노인의 눈이 그 깃발에 멈췄습니다. 흐릿하고 침침한 눈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달랐죠. 뭔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국이 올 줄 알았다. 고맙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저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노인의 손을 잡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필리핀은 더했습니다. 마닐라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죠. 한국전쟁에 파병됐다가 돌아온 노병 셋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인프레쉬 팀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노인 하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도 억지로 일어서려 했죠. 직원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노인이 그 직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네, 할아버지.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죠. 통역이 귓속말로 전해줬습니다. 한국이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뻤다고. 그게 다였다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런던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집장이었죠. 빅터, 에티오피아에 필리핀까지 간 거야? 한국 기업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원조를 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갚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70년 전의 빚을 갚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장이 낮게 말했죠. 빅터, 자네 말이 맞았어. 한국인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한인이 정인이 하는, 우리가 번역조차 못하는 것들로 움직이는 괴물들이야. 우리가 졌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그 작은 나라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품격에 압도당한 것이었죠. 리포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선진국은 한국뿐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가진 민족입니다. 런던에 돌아온 건 3주 만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죠. 분명 제가 살던 도시인데 낯설었습니다. 서울의 좁은 골목들, 부산 쪽방의 퀴퀴한 냄새, 에티오피아 노병의 눈물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저는 택시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그날따라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글로벌 미디어 헤게모니 연구소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의뢰 그렇듯 완벽했죠. 마호가니 테이블,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템스강, 유럽 굴지의 금융가들과 전직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죠. 손에는 한국에서 정리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빅터, 이게 뭔가? 직원 12명짜리 한국 기업 보고서를 이사회에서 다루자고? 테이블 끝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전직 외무장관이었죠. 다른 이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3주 전엔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었죠. 영상 하나만 보시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외곽의 그 병원 앞이었죠. 백발의 노병이 서 있었습니다. 인프레쉬가 보내온 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새 군복이었죠. 노병은 천천히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굽은 등을 억지로 펴고 오른손을 이마에 가져갔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그냥 서 있었죠. 화면이 꺼지고 나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비명 같은 정적이었거든요. 전직 외무장관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가렸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원조를 줬습니다. 돈을 주며 생색을 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샀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노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100조를 쏟아부어도 절대 살 수 없는 걸 직원 12명짜리 그 작은 기업이 해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국 최대 언론 재벌그룹의 회장이었죠. 이 이사회에서 가장 콧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빅터, 자네 말이 맞았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죠. 100년을 공들인 우리의 외교 정책이 한국의 진심 하나에 완전히 무너졌어. 우리가 패배했네. 회의실 안에 이사들이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말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봤죠. 콧대 높은 영국의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못했느냐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전직 외무장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죠. 빅터, 한국의 방식을 배울 수 있겠나? 우리도 할 수 있겠나?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에겐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런던의 심장부에서 영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의 보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류가 잊고 있던 도덕적 패권을 지금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런던 이사회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뉴욕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이메일 하나를 받았죠. 발신인은 UN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단체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탄원서였거든요.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태국. 16개국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빼곡했죠.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다시 밟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그 탄원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6개국, 70년 전 한반도를 위해 싸웠던 나라들이었죠. 강대국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 한 줄로 처리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당사자들은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손을 떨며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응답했습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요. 한 달 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죠. 16개국에서 날아온 해외 참전용사들이 입국장을 통과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죠. 아리랑이었습니다. 그 선율이 공항천장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노병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죠. 에티오피아에서 온 노병이었습니다. 눈 수술을 마친 후라 시야가 돌아와 있었거든요. 노병은 공항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20대 청년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무 단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국의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노병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이마로 올라갔죠. 거수경례였습니다. 그 순간 공항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랬죠. 노병이 한국 땅에 내리자마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타일을 쓸어내리며 뭔가를 중얼거렸죠. 통역이 말해줬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게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닫았죠. 이걸 글로 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떤 문장으로도 그 노병의 손바닥이 바닥을 쓸어내리던 그 장면을 담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 감독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작은 카페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아카데미를 받은 건 영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의 뿌리가 이미 세계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마지막 리포트를 썼습니다. 22년 경력 중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리포트였죠.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상의 진정한 선진국은 단 하나뿐이다.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피 흘린 사람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예우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리포트를 전송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들 사이에서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밑에 숨겨진 녹슨 훈장을, 에티오피아 노병의 손바닥이 한국 땅을 쓸어내리던 그 순간을,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되고 싶어 하고 있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물결, 저는 태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